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적이 가득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인생이 날마다 기적 같은 순간의 연속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제 삶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불행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은 저에게 그 모든 불행과 상응되는 행복도 같이 끼워주셨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저희가 잘 알아채지 못할 뿐 지나고 보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었기에 2층짜리 저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 작은 방에 남편과 살았죠. 그러면 다들 시집살이가 심했거나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들이었답니다. 또 그 집에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위기 메이커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서방님이었어요. 서방님은 직업적 특성상 직장 근처에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셨었죠. 서방님의 직업은 119 대원이었거든요. 잦은 응급 상황과 교대 근무로 항상 바쁜 것 같았지만 항상 지친 기력이 없는 밝은 모습만 보였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돕기로 하는 등 굉장히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셨어요. 특히 제가 만드는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야간에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올 때면 항상 반갑게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서 들어오셨죠. 그리곤 된장찌개 하나만 해달라며 조르곤 했어요. 형수님, 아직 아침 안 만드셨죠? 요리 시작한 거 없음. 저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주세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오늘은 고기 볶으려고 했는데 그건 별로예요? 어떻게 맨날 된장찌개예요? 저는 형수님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전 된장찌개 하나면 돼요. 아니, 힘쓰는 일 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드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2개 다 할게요. 아니, 아유, 뭘 2개씩이나 한다고 그래요. 그냥 전 찌개 하나만 먹고 갈게요. 저 제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잘 거라 고기 먹으면 부대끼기만 해요. 된장찌개랑 밥 딱 한 공기만 먹고 갈게요. 다른 걸 먹이려고 해도 맨날 된장찌개만 후루룩 먹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항상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가 매일같이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던 마트 장바구니 안에 슬쩍 찔러놓고 갔어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아유, 이런 거 주지 말라니까. 가져가요, 얼른. 이따 오후에 장 보실 때 형수님 간식거리도 좀 사시라고요. 이거 안 받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맨날 밥 달라고 찾아올 수 있겠어요. 얻어먹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도 잘만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요. 빨리 가야겠다. 형수님, 저 갑니다. 엄마, 저 가요. 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해맑게 웃고 나가면 시부모님께도 살갑게 인사하는 분이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서방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아니, 제 남편 근무 시간 허니할 텐데 미리 간단한 반찬이라도 해두면 좀 좋아? 애가 꼭 몇 번씩은 네 된장찌개 얻어먹으려고 오잖니? 네가 잘 만들기도 하지만 에휴, 둘째 아가가 너 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하면 제가 그러겠냐고. 동서도 아침부터 출근하니까 바빠서 그런가 보죠. 그리고 서방님이 오시는 김에 어머님, 아버님 한 번 더 뵙고 가려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곤 했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동서는 뭐랄까 살짝 새침대기 같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안 모두 서울 사람이지만
동서는 딱 서울 깍쟁이란 표현이 잘 맞는 사람이었달까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좀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 저와 동서가 얼마 후 나란히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출산하면서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둘 다 남자아이고 동갑이어서 같이 놓고 키우기가 딱 좋았죠. 아무래도 동서는 일을 하니까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는 조카를 자주 저희 집에 맡기곤 했어요.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너무나 행복하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둘째 딸까지 낳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해서 시댁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시기에 조금 먼 지역으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학교도 보낼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교통이 좋고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과 조카가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7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슬픔이 저희 집안에 찾아오고 말았네요. 바로 서방님에게 생긴 일이었죠. 어느 날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에 건물 누수로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온 소방대원이 투입될 정도로 커다란 불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서방님 역시 화재 진압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만 저희 서방님만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어요. 큰 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시던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못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동서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쳐나갔죠. 하지만 화재는 4시간도 더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될 수 있었고 서방님의 모습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또다시 2시간이 흐른 후였답니다. 온 가족들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날 시부모님과 동서가 울부짖던 모습은 아직도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어딨어? 우리 아들 데려오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뜨거웠을까. 지 새끼 두고 이렇게 가버리네. 이렇게.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그걸 못 빠져나오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랑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해.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아들은 어쩌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난 어떡해. 영정사진 속 서방님 얼굴은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 알았던 서방님이라면 저희 가족이 슬퍼하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홀로 남겨질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서방님은 죽어서도 그 자리를 편하게 떠나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동서와 조카를 챙기고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에 잠기신 시부모님도 챙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그런 큰일을 당한 건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 빌려와서 다 같이 보기도 하고 일부러 시부모님이나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면서요. 다행히 이런 저의 노력이 통했는지 시부모님께서는 조금씩 생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안타깝지만 동서는 끝끝내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동서는 점점 저희 가족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제 일이 제일 우선이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아예 가족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등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죠. 그래도 저는 섣불리 동서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동서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본 일이 없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가 저희 집에 오지 않으니 조카도 한동안 얼굴 볼 일이 없었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차라리 동서가 독하게 일을 하며 슬픔을 달래는 게 동서 본인에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지내던 차였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동서와 조카를 못 보고 지내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저희 집 앞에 조카가 있더군요. 계단 앞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조카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조카 찬우에게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얘 찬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큰엄마, 저희 엄마가 이거...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두툼한 종이봉투를 건네주는 찬우를 보면서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종이봉투 위에는 짧은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찬우의 안색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직감적으로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찬우가 건네주는 종이봉투 위에 쓰여있는 글씨를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그 편지에는 천인공노할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형님,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저 혼자 일을 어떻게 키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찬우 백혈병이래요. 제가 아무리 뼈 빠지게 벌어도 나라에서 준 남편 보상금을 다 쏟아부어도 찬우 치료비로는 어림도 없대요. 저 아직 젊은 나이인데 평생을 아픈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시부모님도 잘 사시고 제가 여기 돈도 같이 동봉했으니까 이 집에서 키워주세요. 그래도 시댁 핏줄이니까 시댁에서 걷어줄 거잖아요. 형님도 찬우 예뻐하시니 부디 잘 키워주세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고슴도치 새끼도 제 새끼는 끔찍이 여긴다는데 동서는 정말 사람도 아닌 금수 같은 여자였어요. 저는 정말 이 모든 내용을 읽고 벽을 찍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찬우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봉투 안에는 현금으로 300만 원의 돈이 들어있더군요. 동서는 서방님 순직 보상금으로 나온 돈 중에서 달랑 300만 원만 남기고 간 거였죠. 너무 화가 나서 돈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년 같으니라고. 어떻게 사람이 제 새끼를 버려? 어떻게 엄마가 돼서 이럴 수가 있어? 사람 같지도 않은 년 같으니라고. 꼴랑 이 돈을 남기고 제 새끼를 버리고 가? 그런데 잔뜩 화가 난 저를 보고 찬우가 울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큰엄마, 화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돈 안 잡아먹을게요.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반찬 투정도 안 하고 공부도 혼자서 잘해요. 귀찮게 안 할게요. 저 어른 될 때까지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20살 될 때까지만 죽은 듯이 살게요. 안색이 파리해지고 살이 쭉 빠진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빌고 있으니 참 기가 차더군요. 저는 찬우를 안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찬우,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큰엄마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큰아빠도 우리 찬우 절대 안 버려. 네 엄마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넌 누가 뭐래도 우리 새끼야. 우린 절대 너 안 버려. 우리 찬우 울지 마. 일단 큰엄마랑 같이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저는 그렇게 찬우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찬우를 안고 말없이 우시기만 했고 시아버지는 동서를 잡으러 가겠다며 크게 화를 내셨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바로 그 다음 날 찬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그 당시만 해도 TV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했어서 저희는 막연히 백혈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까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정밀 검사 결과가 최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찬우 어린이의 경우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고위험군은 아니에요. 다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마저 상담을 받고 가셨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2주나 방치해 두셨네요. 아이가 많이 아팠을 텐데 찬우 힘들진 않았니? 의사 선생님의 말에 찬우는 저희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도리도리 내젓더군요. 그 모습만 봐도 찬우가 얼마나 동서한테 방치된 채로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찬우가 짠하기도 하고 동서에 대한 분노가 치솟기도 해서 의사의 질문에 저희는 섣불리 대답을 하지도 못했어요.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간단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건데 예후가 좋지 않다면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병원은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이번처럼 2주만 늦어져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의사를 보고 와서 저희 부부는 더욱더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찬우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어느 날부턴가 찬우가 자꾸 고열이 나고 소화도 못하는 등 아픈 일이 잦았음에도 병원비 아깝다고 대충 해열제를 먹이고 재우기만 하다가 딱 하루 시간을 내어 병원에 데려간 듯 했어요. 찬우의 말로는 병원에 다녀온 날로부터 동서에게 돈 잡아먹는 기계다. 자기 발목 잡는 짐이다. 얼마나 살겠다고 그 큰 돈을 들이냐 등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금수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제 새끼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런 폭언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찬우 너 큰엄마 말 잘 들어. 너는 무조건 건강해질 거야. 알겠니? 네 엄마가 한 말은 전부 잊어버려. 너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제부터 이 큰엄마랑 치료받고 건강한 것만 먹으면 나중에 다른 애들처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놀게 될 거야. 알겠지? 대신 큰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잘 따라와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저는 병원에 다녀온 날부터 백혈병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 시간대별로 챙겨 먹어야 하는 약,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셨죠.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던 시아버님도 날것의 음식은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셨고 껍질을 까서 먹는 과일이 아니라면 전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사실 찬우는 오랜 기간 병실에 입원해 있었지만 혹여라도 집에 오는 날에 괜히 애한테 못 먹이는 음식 보여봤자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저와 시어머니는 거의 교대로 찬우의 병실 그리고 제 아들, 딸의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며 애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제 애들에게도 똑같이 애정을 표하려고도 노력했죠. 왜냐하면 저희 찬우와 같은 병실에 있는 아이의 엄마가 말하길 형제가 있으면 그 아이들도 잘 챙기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은 형제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큰 힘이 된다면서요. 저희의 노력이 통했는지 저희 아들 형규는 학교가 끝나면 알아서 제 동생을 챙기고 저와 시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안마를 해주는 등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오는 날이면 제 사촌 동생이자 동갑 친구인 찬우를 위해 장난감을 가지고 오거나 학교에서 배운 걸 알려주기도 했죠. 그런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럼 찬우 역시 고된 치료로 지쳤을 텐데도 귀 기울여 형규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때는 찬우도 형규도 9살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속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너 구구단도 아직 다 못 외우면 어떡해. 지난주에 나한테 알려주기만 하고 넌 못 외웠구나? 난 시험도 없지만 넌 시험도 봐야 하는데 빨리 외워야지. 아, 나도 5단까지 외웠어. 그리고 공부할 게 수학만 있는 줄 알아? 너 영어 이거 읽을 수 있어? 난 수학보다는 영어파라고. 근데 여기 다 틀렸잖아. 야, 너 저번에 내가 빌려준 만화책 다 봤냐? 다 봤으면 빨리 줘. 티격태격하면서도 같이 곧잘 노는 아이들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몇 년 동안 길어지니까 찬우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 가족도, 특히 어른으로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엄청난 고역이더군요. 찬우는 너무 큰 알약을 삼키기도 어려워했고 너무 힘들다며 울기도 했어요. 그럼 그 알약을 깨서 힘들다는 애한테 다 먹이고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큰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찬우,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너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너 책에서 봤던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행도 다녀야 할 거 아니야. 큰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만한다는 말은 하지 마. 알겠어? 지금 우리 찬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조금만 더 하면 돼. 금방 끝나.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 못 들었어?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된다니까. 우리 찬우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알겠지? 그러면서 찬우와 둘이 부둥켜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의 이러한 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찬우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한순간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는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 찬우가 중간중간 위기를 잘 넘기고 완치가 된 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죠. 찬우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온 가족이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과 저도 마음고생했던 게 모두 눈 녹듯이 없어졌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찬우를 안아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시면서도 고생 많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찬우와 시부모님, 남편을 안아주며 똑같이 위로의 말을 건넸죠. 아가, 고생 많았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고생 얼마나 많이 했나. 우리 며느라가도 고생 많았어.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그동안 저희 애들까지 챙기시느라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찬우도 형규도 막내도 전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으며 축하를 마친 우리 가족은 나란히 찬우와 형규의 교복을 맞추고 입학식에서 사진을 한 다발을 찍고 왔죠. 찬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작았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아이였답니다. 찬우와 형규의 입학식 날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재우고 어디론가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차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서방님이 계신 납골당에 다녀온 모양이었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생 볼 낯이 생겨서 다녀왔어. 그동안 찬우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이제 동생 녀석도 편하게 눈 감고 갈 수 있겠지. 당신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우리 애들로도 모자라 찬우까지.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참 큰 빚을 졌네. 고마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뭐 당신 가족 아니야? 우리 다 똑같은 가족인데 빚을 지고 말고가 어딨어.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당신이었어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사 참 모두 새옹치마라고요.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와 기쁨에 젖어있던 시간도 잠시 저희 시부모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동안 서방님 보내시고 찬우 병간호까지 하시느라 안 그래도 기력이 많이 쇠하시긴 하셨거든요. 내색은 안 하려고 하시지만 저는 얼마나 곁에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저희 곁을 떠나시면서도 우리 손주들 건강히 잘 지내는 거 보고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그나마 그것만큼은 다행이셨어요.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된 형규와 찬우는 훨씬 더 속이 깊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제 적성을 스스로 찾아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집은 사실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찬우의 병원비로 거의 모든 재산을 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이 맞벌이로 돈을 벌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 저희의 사정을 전부 알았는지 저희 아이들은 누구 하나 학원을 보내달라거나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이 알아서 잘 자라주었어요. 그게 나중에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안 하던 바깥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세월이 언제 흘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서 취직까지 마치게 되었죠. 찬우는 어느새 건장하게 자라 평소 관심 있었던 공부를 실컷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은 제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었어요. 막내딸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아이 셋을 다 자기 밥벌이 할 정도로 키워놓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요. 저희 부부의 숨가빴던 인생이 한숨 쉬어가는 듯 했죠. 하지만 또다시 저희 집안에 불행은 찾아왔어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큰아들 형규가 지나치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더니 곧이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형규는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안심시키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글쎄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3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무슨 간경화라뇨? 또다시 제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큰아이의 병은 꽤나 진행된 상태라서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제 남편은 또다시 얼굴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전부 들은 찬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을 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아볼게요. 어차피 같은 핏줄인데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형규랑 혈액형도 똑같잖아요. 내일 바로 병원 가서 검사 예약부터 잡을게요.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찬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지만 그래도 몸이 약했던 아이인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형규를 위해서 그렇게 선뜻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찬우는 저희 얼굴을 살피더니 일부러 너스레를 떨면서 말해주었어요. 에이, 두 분 다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알았다만 해주세요. 얘 없으면 전 앞으로 게임할 때나 술 마실 때 누구랑 놀아요? 저 앞으로 재밌게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병원 다녀올게요. 알았죠? 너스레를 떨며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어쩜 생전의 서방님 모습이랑 똑 닮아 있는지 형규는 그런 찬우에게 별말은 없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고마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 아이는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친한 사이였거든요. 찬우는 정말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찬우로부터 다행히 이식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 빠른 날짜에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끝까지 마음이 제대로 놓이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조심해, 찬우야. 너 정말 조심해야 돼. 나도 많이 알아봤는데 간 이식은 이식해주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라더라. 건강관리 잘하고. 당연하죠. 큰엄마는 참. 저 맨날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 몰라요? 옛날이야 제가 약골이었지만 요즘은 형규보다 제가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큰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찬우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도 잘 안 나오더구나. 너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큰 결정 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수술 날짜 맞춰서 우리 다 갈 테니까 그때 꼭 보자. 알겠지? 네, 그때 봬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형규였어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런 말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큰엄마랑 큰아빠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이거 가지고 울고 그러세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동안 제대로 호강은 못 시켜드렸지만 수술 끝나고 나면 두 분 호강 제대로 할 준비하고 계세요. 알겠죠? 아휴, 넌 이 와중에도 뭔 호강이니 호강이. 됐어. 너 회사 생활하고 학자금 갖고 그러는데 다 써.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네 건강이나 챙겨. 네, 알겠어요. 그럼 수술날 봬요. 찬우는 그렇게 끝까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는 찬우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그 와중에도 왜 그렇게 싫었나 몰라요. 진심으로 찬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린 꼬마였을 때부터 그저 제 엄마 아빠한테 받았어야 되는 사랑처럼 당연하게 받고 어리광이나 응석도 좀 부리길 바랬는데 찬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입니다. 찬우도 그런 제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찬우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찬우는 그렇게나 착한 아이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모두 무사히 끝났어요. 두 아이 모두 수술 전후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다행히 끝까지 잘 회복할 수 있었죠. 큰일을 겪고 나서 형규는 전과 다르게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찬우와는 더욱 우정이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 즈음에 저희 부부는 남편이 은퇴를 하고 저도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쯤 저는 한참 고민에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연금과 퇴직금 등을 합쳐도 사실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퇴직을 한 후에 또 다른 일을 구해야 하나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집에만 있으면 뭔가 답답해서 외부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찬우였습니다. 어느 날 찬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안부 인사인 줄로만 알고 가볍게 받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물어봤죠. 그래. 큰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퇴직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저번에도 그렇고 괜히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말해봐. 무슨 일이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니? 너 혹시 돈 필요해? 그러자 찬우는 푸하하하고 웃더군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마 큰엄마 퇴직금 달라고 할까봐? 아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날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날이 확실한 거죠? 무슨 일인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비밀이에요. 그리고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일일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어물쩡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여간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새 아이들이 숨겼던 비밀은 제 퇴직날 풀렸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찬우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아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데리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일단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알아요. 저는 찬우의 등살에 못 이겨 그 아이가 데려가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이었죠. 그곳은 새로 오픈한 김밥집인지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었죠. 뭐야?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큰엄마가 앞으로 일할 곳이죠. 뭐? 여기 사장님은 이제 큰엄마라고요. 장비는 전부 세팅되어 있으니까 큰엄마가 영업 시작하고 싶을 때 오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찬우의 등을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휴, 월급 벌어서 왜 이런 데다가 쓰는 거야? 너 차도 사고 집도 사야 되는데. 아휴, 정말 너 이런 데 돈 쓴다고 큰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아휴, 아이,
퇴직하고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큰엄마 사람 좋아하는 거 제가 몰라요? 여기에서 소소하게 일도 하시고 그러시라는 거죠. 아휴,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걸... 아휴, 정말. 대신에 제가 오면 된장찌개 공짜로 주세요. 저 맨날 올 테니까. 하여간 제 아빠 닮아서 제가 해준 된장찌개는 어찌나 좋아하는지. 찬우는 그 와중에도 그런 너스레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었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찬우가 마련해준 김밥집에서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들, 딸도 이번만큼은 찬우 혼자 오롯이 김밥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형부에게 들어보니 그건 찬우의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큰엄마 큰아빠한테 평생 받기만 했지 뭘 제대로 들여본 적이 어딨어. 이번 일은 온전히 내 힘으로 마련해서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어. 이걸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부 다 갚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큰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그냥 와서 같이 축하만 해줘. 그 말을 전해들은 저희 부부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심성도 곱고 성실한 찬우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찬우는 꼭 자기만큼이나 선한 인상의 참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죠. 저희와는 여러 번 식사 자리를 가지며 이미 친해진 아이였는데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귀여운지 몰라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그런 찬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죠. 결혼식 당일 저와 남편은 혼주석에 앉아 찬우를 장가 보냈답니다. 늠름하게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찬우를 보니 그 옛날 파리한 입술을 하고 저희 집 복도에 앉아 울고 있던 어린 찬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는지요. 옆자리를 보니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와 제 남편이 어찌나 울었는지 나중에 보니 신부 측 부모와 함께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점잖고 좋은 분들이셔서 서로 우는 걸 보고 민망해서 웃었다가 또 아이들을 보면서 울다가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이부 시간에는 식사도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저희는 서둘러 장소를 이동해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불이 깜깜하게 꺼져버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찬우가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하게 된 신랑 강찬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을 빌어 꼭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절 버리고 도망가셨죠. 게다가 저는 그때 백혈병이라는 큰 병에 걸려 사실 자칫하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거둬 키워주시고 그 힘든 항암 치료도 전부 같이 하며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큰엄마십니다. 매일같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병실과 집을 오가며 친자식도 아닌 저를 끝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하늘 같은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큰엄마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큰엄마, 이제 큰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부를게요. 제 평생 동안 엄마는 큰엄마 한 분뿐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절 거둬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찬우가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식장에서는 찬우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크게 띄워주더군요. 그걸 보면서 찬우의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요. 저는 긴 말을 하며 제 앞으로 온 찬우를 보고 그걸 뭘 물어 이놈아.
엄마라고 불러! 라고 소리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절 보고 예식장 내 사람들은 웃었다가 또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찬우와 지내왔던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은 정성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찬우에게, 그리고 찬우는 저에게 서로 진심과 정성을 다했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처럼 그런 저희의 진심이 저희 가족을 덮쳤던 많은 불행들 속에서도 귀한 기적들과 행복들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이 하늘이 준 기적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살면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오다 보니 이것만한 기적이 없다는 것에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더군요. 찬우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제 딸도 모두 내년에 결혼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셋이 골잘 놀더니만 어쩜 시집장가도 나란히 가는지. 요즘에는 두 아이의 결혼 준비로 바쁘긴 하지만 전에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행복이 찾아올지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긴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으로의 나날들에도 기적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On the front and I don't give a fuck.